결혼식장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꽃에서도 향기가 나지 않는 듯했다. 공기는 차갑고 엄숙했으며 재개와 정계의 거물들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계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남자 SY그룹의 회장 강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맞춤 제작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앞둔 사람처럼 냉정하고 무감각했다. 신부 입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비 신부의 설렘이나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평온하고 단정했다. 마치 회장 비서로서의 마지막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녀는 익숙하게 태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감정의 교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강태준은 자신을 둘러싼 무성한 스캔들을 잠재우고 그룹 내 입지를 공고히 할 방패가 필요했고 한서연은 그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왜 이 거래에 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유능한 비서였을 뿐이다. 주례의 목소리가 텅 빈 예배당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의 서약은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건조하게 오갔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 을에 그렇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SY그룹의 강태준과 그의 새로운 아내가 만들어낼 미래의 권력 구도뿐이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태준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에 스쳤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피부에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지난 몇 년간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보좌해 온 비서였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완벽한 업무 능력,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 같았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도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나란히 서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 서연은 태준의 귀에 조용히 하객의 이름과 직책을 속삭이며 마지막까지 비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그는 아내가 아니라 평생 곁에 둘 유능한 비서를 얻은 것인지도 몰랐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피곤한가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업무를 지시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는 어떤 시도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 역시 비서의 그것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단지 눈을 감고 시트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몇 년 전 그의 첫 번째 아내 윤지수가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서 거세했다.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SY그룹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 결혼은 그에게 사치이자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차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멈춰섰다. 태준이 직접 설계한 이 집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현대적이며 빈틈없는 공간으로 가득했다. 집사과 사용인들이 나와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지만 그 어떤 환영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된 요새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2층의 침실로 향했다. 집 안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처럼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웨딩드레스를 벗고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매일 반복해온 일과처럼 자연스러웠다. 태주는 와인셀러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다. 오늘 밤은 그들의 첫날 밤이었다. 계약의 일부였고 피할 수 없는 의무였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침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태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여자가 이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책을 덮어 협탁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군. 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어색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공간을 채웠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풍겨왔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귀 뒤편의 희미한 흉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아주 작고 옅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다. 태준의 모든 동작이 그대로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세상에 우연은 많지만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었다. 그 흉터는 분명히 죽은 그의 아내 윤지수의 것이었다. 어릴 적 두 사람이 함께 나무에 오르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긁혀 생긴 상처였다. 그는 수없이 그 흉터에 입을 맞추었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연고를 발라주곤 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크기, 모양, 그리고 위치까지.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목소리도 분위기도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저 흉터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윤지수는 분명히 그날 사고로 죽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녀의 싸늘한 시신을 확인했고 직접 그녀를 땅에 묻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방 한가운데에 섰다. 한서연 아니, 눈앞에 이 여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한 표정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가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틀림없었다. 너, 누구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의 이성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전처가, 그의 아내가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일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차가운 연민과 조소가 뒤섞인 듯한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그의 턱 끝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아주 작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제야 알아보는군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한서연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분명히 윤지수의 것이었다. 태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내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죽은 내 전처였다.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하게 조각나 산산이 흩어졌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한서연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너무나도 익숙한 윤지수의 것이었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미친 환각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영혼은 그녀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시간과 죽음을 넘어선 재회였다. 말도 안 돼. 태주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냘팠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너는 죽었어. 내가 봤어. 내 손으로 널 묻었다고. 그의 절규가 고요한 침실을 갈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한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대하듯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군요. 최근 무리한 일정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싣고 있지 않았다. 완벽한 비서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냉정한 반응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귀 뒤를 다시 확인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 흉터는 이건 지수거야. 너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가 다시 소리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릴 때 생긴 상처입니다. 누구나 그런 흉터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태준의 확신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혹시 정말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슬픔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일까?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서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차의 잔해, 그리고 하얀 천에 덮여있던 지수의 싸늘한 모습. 그때의 고통이 다시금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장례식 내내 인형처럼 서 있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계모인 왕 회장과 의붓동생 강민혁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것처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균열들이 이제 와서야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한서연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옅은 화장,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는 어젯밤의 소동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태연하게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한마디가 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낯선 말처럼 들렸다.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가 포크를 쥐는 방식, 커피를 마시는 모습, 신문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그는 그 안에서 윤지수의 흔적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식습관도 사소한 버릇도 모두 달랐다. 그녀는 윤지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윤지수일 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모순이 그를 미치게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서연은 집안의 총괄 집사를 불렀다. 오늘부터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싶군요. 그녀는 저택의 구조, 보안 시스템, 그리고 모든 사용인의 인적 사항과 근무 시간표를 꼼꼼하게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매우 체계적이고 날카로웠다. 집사는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했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마치 적진의 지형을 파악하는 지휘관 같았다. 새로운 집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다. 그녀는 이 집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분명 왕 회장과 강민혁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되자 왕 회장과 강민혁이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새 식구를 환영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탐색의 빛이 가득했다. 왕 회장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세아가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꾸나.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왕 회장은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난 인물이었지만 이 새로운 며느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의붓동생 민혁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가 손등에 입을 맞추는 신용을 했다. 형수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형님은 복도 많으시지. 그의 행동은 느끼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그녀의 그릇을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유혹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내며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도련님.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의 민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로 상황을 무마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수없이 오가는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태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체 무슨 꿍꿍이야? 왜 저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지수라면 저들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들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의 아내 한서연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께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부정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태준을 더욱 깊은 혼란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지수의 사고 기록을 모두 다시 검토했다. 경찰 보고서, 부검 결과, 현장 사진까지 모든 서류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사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지나치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증거들은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는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수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를 잃은 세상은 그에게 무채색의 감옥과도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태주는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다. 서연이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담요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듭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뺨에 스쳤다. 익숙하고도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태주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네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해줘.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빼내고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달빛 아래 차갑고 외로운 실루엣으로 남았다. 태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란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한서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누구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든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것이다. 그것이 죽은 아내를 위한 마지막 속죄이든 혹은 자신을 파멸시킬 함정이든 그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혼 후 며칠이 지나도록 강태준과 한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윤지수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고 서연은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틈을 보이지 않았고 귀 뒤의 흉터에 대한 주제는 금기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녀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로 찾아와 정중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아내로서 당신의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고요. 회장님의 서재에 있는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심지어 헌신적으로 들렸다. 태주는 순간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유능한 비서였고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접근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가까이 둠으로써 감시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재의 출입 권한을 얻은 서연은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다. 그녀는 SY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강민혁이 관리하는 자회사들의 재무 보고서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장부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강민혁이 총괄하는 해외 건설 자회사 글로벌 EC의 자재 구매 목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특정 자재들이 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입되고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로는 왕 회장과 민혁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기에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10년 넘게 자신의 뒤를 봐주던 사설 정보원 백 실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달라고 의뢰했다. 출생부터 성장 과정, 가족 관계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말고. 하지만 며칠 뒤 백 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를 찾아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SY그룹의 수석으로 입사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잘 짜인 각본 같습니다. 백 실장의 보고는 태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한서연의 과거가 조작되었다면 그녀의 현재, 즉 그녀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는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성형외과, 특히 신분을 바꿔주는 수준의 전신 성형을 비밀리에 집도하는 어둠의 세계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닥터 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의사의 존재를 알아냈다. 닥터 첸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극소수의 VVIP 고객만을 상대했다. 태주는 거액의 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나서야 겨우 그와 독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외곽의 낡은 미술관이었다. 닥터 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태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몇 년 전 제 아내와 닮은 여자를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윤지수의 사진과 한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닥터 첸은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나는 죽은 사람에게서 생명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삶을 조각해 줄 수는 있다는 것이요.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태준에게는 그 어떤 확답보다 더 분명하게 들렸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서연은 조작된 인물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닥터 첸의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진짜 정체는 단 하나 윤지수일 수밖에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은 아내가 얼굴을 바꾸고 자신에게 돌아왔다. 대체 왜? 한편 강씨 저택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왕 회장과 강민혁은 한서연의 존재가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장식품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 식사 자리에서 그룹의 경영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태준의 일정과 업무에 사사건건 관여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어머니, 저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민혁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비서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담합니다. 왕 회장은 그의 말을 애써 무시했다.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다. 고작 여자의 하나 때문에 뭘 그리 겁을 내느냐. 곧 실측 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게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서연의 고요한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차가웠다. 마치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수인에게 한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백 실장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완벽하게 깨끗한 과거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의심의 증거였다. 그날 밤 태주는 닥터 첸과의 만남 이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다. 단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보랏빛의 작은 야생화 용담초가 찍혀 있었다. 태준의 호흡이 멎었다. 용담초는 윤지수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녀는 등산을 할 때마다 용담초를 찾아내 책갈피에 끼워 말리곤 했다. 슬픈 그대가 좋아. 그것이 용담초의 꽃말이라며 왠지 자신과 닮은 것 같다고 말하곤 했었다. 이것은 닥터 첸이 보내는 무언의 확답이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맞다는. 같은 시각 서재에 있던 서연은 마침내 글로벌 이씨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를 찾아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에 떠 있는 숫자의 배열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복수의 서막을 열 첫 번째 열쇠였다. 이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강태준이 닥터 첸의 암묵적인 확인으로 고뇌의 밤을 보내는 동안 한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가 손에 넣은 정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강민혁과 왕 회장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그들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에 있을 SY그룹의 정기 이사회였다. 그녀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태준에게 말했다. 이사회에 저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아내로서 그리고 과거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비서로서 그룹의 중요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지극히 당연하게 들렸지만 태주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관찰자가 아니라 공격수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었다. 태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녀가 윤지수라는 확신이 들수록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폭풍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동시에 막을 수도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만들어낼 파국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 썩어 빠진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려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기대를.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왕 회장 파벌의 늙은 임원들은 태준의 옆자리에 배석한 서연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감히 여자, 그것도 비서 출신이 신성한 이사회에 발을 들였다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강민혁은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강민혁이 이끄는 글로벌 이씨의 분기 실적 보고였다. 민혁은 자신만만하게 연단에 서서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다. 모든 수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다. 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의 경영 능력을 칭찬하기 바빴다. 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회의실에는 의례적인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왕 회장의 아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완벽한 실적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상대를 칭찬하며 경계심을 풀게 했다. 그리고는 마치 순진한 학생처럼 물었다. 자재 구매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에이펙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던데요. 사업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요. 혹시 그 회사의 뛰어난 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에이펙스 트레이딩은 민혁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유령 회사였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 회사는 신생업체지만 기술력이 뛰어나고 저희와 독점 계약을 맺어 보안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설픈 변명에 서연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되물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재무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이펙스 트레이딩의 주소지가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굳이 그렇게 먼 곳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혁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왕 회장이 급하게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지만 의심의 씨앗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직접적인 고발 대신 교묘한 질문 몇 개로 민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이사회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런 방식은 과거 윤지수가 경쟁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즐겨 사용하던 수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윤지수다. 이사회 이후 서연은 자신이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에서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SY그룹의 내부 감사팀을 이끄는 최영환 부장이었다. 그는 태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던 강직한 인물이었고, 과거 윤지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최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낡은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최 부장은 회장 비서였던 그녀가 왜 자신을 보자고 했는지 의아해하며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몇 년 사이 부쩍 늙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에이펙스 트레이딩에 대한 자료를 건넸다. 자료를 검토하던 최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 내에 만연한 부패의 흔적을 추적해왔지만 왕 회장의 권력에 막혀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다. 이 자료는 그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이걸 대체 어디서?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나지막이 말했다. 부장님께서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도 그런 부장님을 가장 신뢰하셨지요. 그녀가 선대 회장을 언급하자 최 부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이 정보를 주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직을 걸고 이 문제의 뿌리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서연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최 부장에게 직접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최 부장은 만년필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몇 년 전 윤지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라졌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다. 당신은 대체 그의 눈앞에서 한서연의 얼굴 위로 환하게 웃던 윤지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적이 혹은 끔찍한 비극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만년필을 쥐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맹세의 말보다 더 무거운 충성의 표시였다. 이제 그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점을 나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막이 올랐다. 이사회에서 한방 먹은 왕 회장과 강민혁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치밀했다. 그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왕 회장은 교활한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가족 만찬을 주최하여 모든 친척과 재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 앞에서 서연에게 망신을 주고 그녀의 길을 꺾어 놓을 계획이었다. 만찬 당일 강씨 가문의 본가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상류층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왕 회장의 초대를 받은 그녀의 충실한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태준과 함께 만찬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값비싼 브랜드가 아닌 디자이너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한 공간에 던져진 차가운 돌멩이 같았다. 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과장된 친절함으로 팔짱을 꼈다. 새아가 이리 오렴. 모두에게 너를 소개해줘야지. 그녀는 서연을 데리고 다니며 일부러 그녀의 출신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서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주 똑똑하고 야무져서 우리 태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단다.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 말에 주변에서는 미묘한 웃음과 동정 어린 시선이 터져 나왔다. 서연을 비서 출신의 신데렐라로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당당한 미소로 왕 회장의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렇기에 모든 기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Y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 또한 제게는 가장 큰 기회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품위 있는 대답에 오히려 왕 회장의 체면이 깎였다. 그녀는 분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식사 예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정찬 코스를 준비했다. 수많은 종류의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복잡한 테이블 매너로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또다시 빗나갔다. 서연은 마치 왕족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매너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와인 소믈리에를 놀라게 했고 미술과 클래식에 대한 깊은 조예로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왕 회장이 기대했던 빈틈 많은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귀족 같은 품격이 느껴졌다. 궁지에 몰린 왕 회장은 결국 이성을 잃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뼛속까지 흐르는 천박함은 어쩔 수 없나 보구나. 감히 내 아들 민혁이의 사업에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식사 자리를 갈랐다. 민혁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은 조용히 냅킨으로 입을 닫고 왕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머님, 저는 단지 SY그룹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글로벌 이시의 분기 실적 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룹의 주인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지적이 틀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무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공을 다시 민혁에게 넘겼다.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다. 그 모습은 그의 무능함과 비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었다. 결국 만찬은 왕 회장과 민혁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태주는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통쾌함이자
그녀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인 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한서연 처리에 사고처럼 보이게.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가 혼자 갤러리에 들렀다. 그녀가 그림을 감상하고 있을 때 태준에게서 고용한 사설 정보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강민혁의 수하들이 서연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보고였다. 태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즉시 차를 몰아 갤러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지수의 사고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연이 갤러리를 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그녀를 덮치려 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피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서연아 태준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바닥으로 뒹굴었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자신의 몸으로 서연을 감싼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팔에서는 넘어지면서 그 긴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한서연이 아닌 윤지수를 보았다. 과거의 그날 사고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다. 그의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파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서연을 서재로 데리고 갔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스스로 팔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향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저놈들은 널 죽이려고 했어. 예전 그때처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지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을 가능성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는 지수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태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그때 당신은 뭘 했죠? 그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과거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그 죽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왕 회장과 민혁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뒀던 무력한 자신의 모습.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그녀의 죽음의 진실마저 외면했다. 그는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질문은 강태준의 심장에 밝힌 가시가 되었다. 그때 당신은 뭘 했죠? 그 말은 밤마다 그의 귓가에서 유령처럼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과거의 사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사고 당시 윤지수의 차와 충돌했던 트럭 운전사였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사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정보원은 시신 안치 기록에서 미세한 시간적 차이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신원을 바꿔치기 한 듯한 흔적이었다. 태준은 이 작은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했다. 한편 서연은 최영환 부장과 함께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 부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글로벌 EC에 대한 고강도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그의 감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칼날은 정확하게 민혁의 핵심 자금주를 향하고 있었다. 민혁과 왕 회장은 최 부장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지만 정당한 감사 권한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최 부장은 수십 년간의 감사 경험을 통해 회계장부의 허점을 찾아내는데 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민혁이 꾸며놓은 수많은 위장 계좌와 서류들 사이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스위스 은행의 한 계좌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같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최 부장에게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접근해 왔다. 그는 민혁의 밑에서 오랫동안 회계 부정을 도맡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민혁의 탐욕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을 최 부장에게 넘겼다. 그 디지털 장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그리고 강태준을 회장직에서 몰아내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쿠데타 계획까지. 서연은 최 부장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건네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차가운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같은 시각 태준의 추적은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당시의 트럭 운전사가 죽지 않았으며 신분을 바꾼 채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태준은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낡고 음산한 병실에서 그는 마침내 과거의 망령과 마주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태준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리가 하지만 태준은 그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조용히 앉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도 곧 죽겠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줘. 내 아내에게 왜 그랬어?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운전사는 한참을 흐느끼며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태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그는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던 평범한 화물차 운전사였다. 어느 날 강민혁의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벼랑 끝에서 차 한 대를 밀어버리기만 하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과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고. 그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윤지수의 차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렸고 그 대가로 지금까지 유령처럼 살아왔다. 그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어. 남자는 눈물과 함께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나는 매일 밤 그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 나를 죽여줘. 제발. 그의 고백은 비수처럼 태준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모든 증언을 휴대폰에 녹음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의붓 동생에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원수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난 몇 년을 살아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지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좀먹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는 지수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체온,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들이 저택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서재의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운전사의 고백이 담긴 휴대폰이, 그녀의 노트북에는 강민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침내 같은 진실의 문 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지독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아니, 죽음의 강을 건너 돌아온 아내 윤지수의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 속에서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강태준이 누른 재생 버튼에서 흘러나온 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유언이자 지옥의 목소리였다. 늙은 운전사의 갈라지고 흐느끼는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침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목소리는 끔찍했던 사고의 날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차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여자의 비명까지. 한서연은 미동도 없이 서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테이블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두 손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세게 쥐어져 있었다.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만들어낸 뜨거운 결정체였다. 그 눈물 한 방울에 태준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그 말 외에는 어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수만 가지 후회와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었고 심지어 그녀의 죽음의 진실마저 외면한 채 살아왔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발치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서재 안에는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아니 이제는 윤지수라고 불러야 할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볍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는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죠? 이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척하며 내 살인자들과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건가요? 당신의 그 값싼 동정은 나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태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이건 동정이 아니야. 속죄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너의 복수를 위한 칼은 되어줄 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리, 내 재산이 SY그룹 전체를 걸고서라도 강민혁과 왕 회장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러니 제발 나를 이용해줘. 너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써줘. 그것만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에 지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남자의 처절한 진심을. 그녀는 지난 수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차가운 분노와 증오만이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났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끔찍했던 추락의 순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름 모를 어부에게 구조되었던 일,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닥터 첸을 찾아가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모두 지워버렸던 과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 내가 윤지수야.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은 없었다. 오직 잔인한 진실과 그 진실을 공유하게 된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적도 부부도 아니었다. 공동의 원수를 가진 운명 공동체였다. 지수는 노트북을 돌려 태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최 부장이 넘겨준 비밀 장부의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강민혁과 왕 회장이 수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야. 당신이 가진 운전사의 증언과 이 장부가 합쳐지면 그들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태주는 화면 속의 증거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지수 옆에 나란히 서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한쪽에는 지수의 노트북이, 다른 한쪽에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조각난 진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그들의 망가진 사랑과 배신, 그리고 죽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전쟁을 앞둔 동지의 결의만이 가득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경고이자 마지막 확인이었다. 태주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에게 대답했다.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어.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묘하고도 강력한 연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지옥의 문을 열고 원수들을 그 안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진실의 무게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태준과 윤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괴물이 되어버린 가족에게 심판을 내리고 부패한 제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수는 치밀한 전략가였고 태주는 강력한 실행가였다. 그들의 계획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왕 회장과 강민혁이 손쓸 틈도 없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태주는 회장의 권한으로 즉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영환 부장과 그의 감사팀은 물밑에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의결권을 확보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왕 회장과 강민혁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최 부장의 내부 감사가 자신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민혁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와 왕 회장은 태준과 한서연이 무언가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선수를 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여론을 이용한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들은 언론에 막대한 자금을 뿌려 강태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 거래 혐의, 심지어 그의 사생활에 대한 추잡한 스캔들까지. 하룻밤 사이에 강태준은 유능한 경영자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SY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안팎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분노를 부추겼다. 왕 회장과 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사들을 소집하여 강태준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했다. 명분은 회장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로 인한 회사 가치 훼손이었다. 태준과 지수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다. 적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고 조직적이었다. 태준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변명으로 치부되었다.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갑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건 단순한 흠집내기가 아니야. 그들은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 뒤 이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속셈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녀는 왕 회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들을 분석하며 그 안에 허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민혁이 태준의 비자금 증거라고 제출한 해외 계좌 거래 내역서에서 결정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서류에 찍힌 태준의 인감이 미세하게 달랐다. 그것은 태준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부회장 시절에 사용하던 구형 인감이었다. 민혁은 너무 서두른 나머지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다. 찾았어.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작지만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열쇠였다. 이제 수비만 할 시간은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태준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이사회 당일 태준은 모든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왕 회장과 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완벽한 각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해임안이 상정되고 왕 회장 측 이사들이 태준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던 태준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스크린에 작은 인감 파일 2개를 띄웠다. 왼쪽이 현재 제가 사용하는 공식 인감이고 오른쪽이 강민혁 전무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찍힌 인감입니다.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듯이
두 인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서류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선언했다. 이사회는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회장의 모든 권한을 주주 여러분께 위임하고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 모든 의혹과 진실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강수였다. 이 사회를 건너뛰고 주주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는 선언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도박이었다. 왕 회장과 민혁은 당황했지만 이미 쏠린 여론을 믿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주주들 역시 태준에게 등을 돌렸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마지막 결전의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뒤 SY그룹의 운명을 건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었다. 이제 양측 모두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언론은 연일 주주총회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그들의 마지막 싸움에 집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태준의 서재는 전쟁 지휘 본부나 다름없었다. 지수와 태준 그리고 최 부장은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왕 회장과 민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수많은 비장의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없었다. 창밖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고요했다. 지수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비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몇 년을 기다려온 날이야.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홀은 거대한 콜로세움을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SY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결투를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의 눈에는 기대와 의심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과 윤지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태준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옆에 선지수를 향해서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반대편에 앉은 왕 회장과 강민혁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막이 오르고 의장석에 선 왕 회장은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선대 회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미망인이자 아들의 탐욕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비련의 어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 강태준은 SY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했으며 온갖 추악한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더 이상 그의 폭주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태준에게는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연단에 섰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먼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는 변명 대신 위조된 인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스크린에 띄우며 차분하게 반격을 시작했다. 왕 회장 측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이 인감처럼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장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왕 회장과 민혁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부터 SY그룹의 진짜 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회사를 병들게 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지수가 확보한 비밀 장부의 내용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흐름 페이퍼 컴퍼니 목록, 그리고 그 돈을 상납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까지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부패 게이트였다. 최영원 부장이 연단에 올라 내부 감사팀장으로서 이 모든 자료가 사실임을 증언했다. 왕 회장과 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태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컨벤션 홀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트럭 운전사의 마지막 증언을 공개했다. 강민혁, 그놈이 시켰습니다. 윤지수 씨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라고. 남자의 처절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강민혁에게 쏠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주저앉았다. 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감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강민혁이 살해하려 했던 제 아내 윤지수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직접 모든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태주는 객석에 앉아있던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태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귀 뒤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카메라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지난 수년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얼굴을 바꾸고 복수를 준비해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제국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산산조각 났다. 왕 회장과 민혁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 세계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연단으로 향해 넋이 나간 강민혁과 발악하며 저항하는 왕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그들의 죄목은 끝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왕 회장과 강민혁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태준과 지수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엉망이 된 단상 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무너뜨린 제국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깊은 상처와 혼돈으로 가득했다. 왕 회장과 강민혁은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SY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픈 수술을 통해 비로소 새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강태준은 회장으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던 것을 사과하며 이제는 영웅처럼 그를 떠받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져야 할 평생의 십자가였다. 윤지수는 더 이상 한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고 태준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최영환 부장과 함께 조직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를 척결하는 칼날의 역할을 자처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뜨거운 열정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사이에는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태주는 지수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목적지는 그녀가 사고 후 기적적으로 살아나 몇 달간 몸을 추스르며 지냈던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의 장소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지수는 말없이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화려한 저택을 떠나 조용한 해변의 작은 별장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회장과 위원장이 아닌 온전히 강태준과 윤지수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길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평생 너에게 속죄하며 살아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수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속죄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 당신도 피해자였어. 그들의 거짓말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 속에서 당신도 나만큼이나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이해였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의 결혼은 복수라는 목적을 위해 맺어진 계약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들의 관계는 허공에 떠 있는 섬처럼 위태로웠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저녁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다. 과거의 윤지수와 강태준은 이미 그날 그 절벽에서 죽었어. 우리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아름다운 동시에 고통스러운 흉터로 남았다. 그들은 과거를 안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절망적인 말이었지만 태주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상처 입고 변해버린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 그의 목소리는 간절한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로 걸어갔다. 차가운 파도가 그녀의 발끝을 적셨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초조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뒤를 돌아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주 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어둠이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끔찍한 기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지독한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그 어떤 해피엔딩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희망이었다.